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요리를 한 뒤 짐을 싸서 아들과 그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저는 66살이 되었고 손발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지만 바다에 간다는 소식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어 저는 감기약, 밴드, 그리고 4일 3박에 필요한 옷가지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진호, 제 아들이 전화로 당부했습니다. 엄마, 꼭 6시에 우리 집 앞에 나와 계세요. 우리가 엄마 태우고 바로 고속도로로 갈 거예요. 정각이 되자 저는 캐리어를 끌고 대문 앞으로 나가 한 손에는 미리 준비한 음식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7인승 차량이 막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다. 아빠, 할머니. 저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량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7인승인데 이미 모든 자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진호 아내와 서현이 음악을 조정하고 있었고 중간 3자리는 두 손주와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는 캐리어와 가방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두 손으로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현이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택시 타고 뒤따라 오실래요? 저희가 엄마 끼면 힘드실까 봐요. 저는 목이 메인 채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자리가 없는 거니? 서현은 남편을 바라봤지만 진호는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주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큰 손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초 더 서 있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서현이 불렀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굽혀 가방을 주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량 문이 닫히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내려와서 제가 어떻게 갈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 심장이 쿵쾅거리며 캐리어를 소파에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해운대 해수욕장에 예약한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네, 성함 확인 부탁드립니다. 젊은 프런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옥순입니다. 예약자 어머니예요. 안 달게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옷장을 열어 원래 입던 옷을 다시 꺼내 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버려졌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엄마, 할머니로서 희생하고 돌보고 사랑하면 자식들이 영원히 기억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차에 작은 자리 하나 바랐을 뿐인데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차 안 누구도 저를 다시 부르지 않았고 어떻게 갈지 묻지도 않았으며 후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직접 전날 밤 끓여둔 산물 냄비를 씻었습니다. 아이들 더위 식히라고 가져가려던 것이었습니다. 질경이 입향이 은은하게 퍼져 목이 다시 메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종이에 몇 줄을 썼습니다. 며칠 멀리 다녀오겠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답할지 확신 못하겠어요. 그 쪽지를 부엌 찬장 안에 붙였습니다. 서현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여는 곳입니다. 저는 작은 가방에 몇 가지 소지품만 챙겨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평창행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안개가 창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혼자 앉아 낡은 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못 가서가 아니라 내 자식에게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에 혼자 떠나는 노인이 이상해 보였겠지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창에 도착해 옛 시장에서 내렸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한번 놀러 왔던 곳입니다. 이제는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약 300m를 걸어 봉황나무 뒤에 숨어있는 작은 집, 제 오랜 친구 순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자가 놀란 얼굴로 국자를 입에 문 채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옥순.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왔어? 저는 웃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며칠 도망치고 싶어서 왔어. 순자는 국을 내려놓고 저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또 애들 때문에 속상하지? 저는 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고 집에 와서 달게장 냄비를 끓였습니다. 두 노파가 마치 학교에서 막 돌아온 소녀들처럼 앉아 먹으며 인생에 깊은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오래된 다락방에 누워 소나무로 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연꽃차 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평창의 밤은 살을 에일 정도로 추웠지만 제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만 조용히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저를 청평호 산책에 데려갔습니다. 두 노파가 허리를 굽히고 뜨거운 두유를 들고 길을 걸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 무렵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부산 이웃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옥순 씨,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녀요. 뒷문이 부서진 것 같아요. 저는 충격에 휩싸여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뒷문이요? 문이 어떻게 됐나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누가 뒷문을 열고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옥순 씨가 안 보여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바로 일어나 순자가 하던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집에 가야겠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순자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차 예약해 줄게요. 소식 꼭 알려줘요. 조심해요. 버스가 평창을 떠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희미한 흰 점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니 뒷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고 자물쇠는 마당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깜깜하고 싸늘했습니다. 나는 불을 켰다. 부엌이 뒤져져 있었고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며 몇몇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전문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누군가 다시 여기 왔다는 것, 아마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일 수도 있다. 나는 바닥에 털썩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그들은 나를 그냥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집에 돌아와 물건을 챙기면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 도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이는 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였다. 밤새 나는 현관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비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집이 이제는 허술한 집더미처럼 뒤집혀 있었다. 부엌 찬장에 붙여둔 쪽지는 남아 있었지만 물건들은 없었다. 내가 손주를 위해 짜준 스웨터는 사라졌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도자기 스탠드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TV, 선풍기, 냄비 등은 그대로였다. 분명히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무엇을 고를지 감정이 담긴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뒷마당에 몰래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를 확인했다. 예전에 누가 채소밭을 망가뜨릴까봐 달아둔 것이었다. 그때가 내가 처음으로 직접 휴대폰을 배웠어서 카메라를 확인한 날이었다. 영상을 켰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두운 영상 속에서 나는 분명히 진호와 서현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뒷문을 열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다. 가방을 들고 서현이는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빨리 가져가. 엄마 집에 없어. 나는 그 아이가 마른 음식 두는 찬장 문을 발로 툭 차며 비웃듯 말하는 걸 봤다. 다 늙은 할머니가 쓰는 것뿐이네. 그들은 무엇을 가져갔을까? 스웨터, 옛날 사진,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써온 노트 등 모두 사라졌다. 망설임조차 없었다. 나는 벌벌 떨며 손가락이 화면에서 미끄러졌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챙기러 온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돈이 아니라 추억의 물건, 내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열쇠집에 가서 대문, 뒷문, 창문까지 모든 자물쇠를 바꿨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웃들이 내가 조용히 문을 잠그고 마당을 치우고 종이 쓰레기를 태우는 걸 보고 물었다. 옥순 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애들이 허락도 안 받고 왔네요. 그날 밤 나는 가족 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 돌잔치 사진, 가족이 동물원에 갔던 사진까지 모두 모아 마당에서 태웠다. 작은 쇠대야에서 불길이 타올랐고 연기 냄새에 눈이 시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똑똑히 보기 위해 오늘부터 저 사진 속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감정의 빚이 없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그날 밤 나는 생전 처음으로 금고에서 낡은 빨간 서류, 집등기증을 꺼냈다. 한 줄 한 줄 굵은 글씨를 읽었다. 소유주, 김옥순, 나는 양도 신청서에 사인을 했다. 받는 사람은 옆집의 하은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자주 와서 내 채소밭을 도와주던 아이. 예에 바르고 가난하지만 착한 아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걸어서 공증사무소에 갔다.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았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제가 죽은 후에만 양도됩니다. 지금은 제가 거주권을 가집니다. 법률 직원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다. 나는 집에 돌아와 현관에 앉아 뒷마당 바나나 나무를 바라봤다. 20해 넘게 짓눌렀던 돌덩이를 막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다. 저녁에는 또 한 장의 종이를 써서 조심스럽게 접어 재단 서랍에 넣었다. 내용은 단 하나였다. 나는 내가 준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 이제부터 누가 어떻게 살든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일주일 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나는 현관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갑자기 대문 앞에서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서기도 전에 천둥처럼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엄마. 엄마, 문 열어. 우리 왔어. 나는 창문 틈으로 진호의 낡은 차가 길을 막고 있는 걸 보았다. 온 가족이 캐리어를 끌고 서현이는 손주를 안고 있었고 비를 피해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문 좀 열어. 비가 너무 많이 와. 서현이의 목소리는 애원보다는 조급함이 더 묻어났다. 나는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전에는 허락도 없이 물건을 가져가더니 오늘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오다니. 나는 뒷마당에 가서 따뜻한 차를 끓인 후 거실에 앉아 밖에서 점점 작아지는 외침을 들었다.
잠시 후 내 전화가 울렸다. 진호였다. 나는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집에 계세요? 왜 문 안 여세요? 우리 이제 막 왔는데. 나는 말을 끊었다. 나는 하숙집 문지기가 아니다. 저쪽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진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우리 며칠만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하숙집 지붕도 새고 서현이는 감기에 걸렸어요. 나는 차갑게 답했다. 내가 차 앞에 서 있을 때 너희는 자리를 비켜줬니? 엄마, 그건 오해였어요. 오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 챙기고 내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간 것도 오해야? 엄마, 그걸 아셨군요. 나는 알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봤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사라졌다. 나는 몇 분 더 앉아 있다가 미리 준비해 둔 서류, 집양도 계약서 복사본을 봉투에 넣어 밖으로 나갔다. 대문을 열자 가족들이 처마 밑에 젖은 채 서 있었다. 나는 진호에게 봉투를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복사본이야.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현이가 소리쳤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엄마 거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겼어.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넘겼어요? 진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비 오는 날 늙은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줄 아는 사람한테 넘겼지. 내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아니야. 내 손주는 그 사이에서 동그랗게 눈을 뜨고 어리둥절해 있었다. 할머니, 나 너무 추워요.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이내 등을 돌려 문을 닫았다. 서현이가 소리쳤다. 엄마, 정말 우리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나는 돌아서서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쫓아내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미 오래전에 내 마음에서 나갔어. 나는 이제 문을 잠글 뿐이다. 지붕 위로 바람 소리가 휘몰아치고 문이 쾅 닫혔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속삭였다. 아마 이제서야 그들이 깨달았겠지. 쉴 곳을 잃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사람을 잃는 게 더 아프다는 걸. 사흘 뒤, 집은 마치 아무도 내 이름을 대문 밖에서 불러본 적 없는 듯 고요했다. 아침에 나는 뒷마당으로 나가 팥밭에 걸음을 주었다. 이웃집 하은이가 콩밥을 한 움큼 들고 달려왔다. 옥순 엄마, 아침 드세요. 아래 동네 혜진이가 준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마워. 엄마는 별로 배고프지 않아. 아이는 자리에 앉아 나를 살피듯 바라보았다. 저번에 진호 오빠랑 그 아내분이 대문 밖에서 울고 있는 거 봤어요. 엄마. 근데 왜 엄마는 문을 안 열어줬어요? 나는 아이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사람이 아플 때 우는 게 아니야. 용서를 거절당했을 때 우는 거지. 아이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계속 화낼 수 있어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질문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내 마음에는 돌을 던진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다. 이미 바닥까지 다 주었기에 더 줄 것이 없을 뿐이다. 그날 오후 나는 사진관에 가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인화했다. 진호가 3살 때 내가 안고 있던 사진이었다. 나는 그것을 재단방에 유리 액자 뒤에 걸었다.
남편의 영정을 닫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아들의 번호가 아니었다. 예전에 토지양도 서류 공증을 부탁했던 변호사였다. 서류는 보내드렸는데 받는 쪽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하대요. 나는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가서 서명할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갈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린 채 서류 가방을 들고 읍사무소로 갔다. 대문을 지나가는데 몇몇 아는 이들의 시선이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나를 바라봤다. 안에서는 익숙한 직원이 물었다. 옥순 씨, 정말 다시 확인하실 건가요? 이 집은 원래 옥순 씨 명의였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살 수 있길 원해요. 가족들은 아시나요? 필요 없어요. 그들이 그 집을 집으로 여기지 않는데 나도 그들을 가족으로 여길 필요 없어요. 직원은 말없이 서류를 넘기고 도장을 찍었다.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곧장 돌아와 현관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매실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남은 귀중품 몇 개, 오래되어 글씨가 흐릿해진 일기장 한 권, 몇십만 원의 현금을 모아 깡통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 침대 밑에 두었다. 이제는 누구도 내 것을 맡길 수 없었다.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은 또 수근거렸다. 옥순 씨가 집을 아무데나 넘기고 자식 손주를 버렸대. 나는 화내지 않았다. 나는 하은이에게 말했다. 왜 엄마가 그런지 아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집에서 마음이 시린 채로 죽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이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이해했음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바람 한 점 없는 어느 저녁, 나는 대문 앞에서 부겐빌레아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차 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다. 보지 않아도 진호의 차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는 차를 처음 샀을 때부터 익숙했다. 나는 계속 가지를 다듬었다. 못 본 척했다. 엄마, 엄마. 우리 왔어요.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돌아섰다. 진호와 서현이 서 있었다. 둘 다 수척한 얼굴, 손주가 가운데에서 아빠 목을 안고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다. 내가 먼저 말했다. 여기 뭐 하러 왔니? 서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며칠만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빌린 집에 물이 안 나오고 애는 열이 나요.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아빠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열이 나면 병원에 데려가야지. 데려갔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약 먹고 쉬라고 했어요. 위험하지 않대요. 근데 빌린 집이 너무 더럽고 좁아서 아이를 바닥에 눕힐 수가 없어요.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하지만 여길 내 집이라 생각하지 마. 며칠 있다가 나가. 둘은 안도하는 듯했다. 서현이는 아기를 안고 들어오며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진호는 조용히 바구니를 들고 따라왔다. 나는 진방이자 창고로 쓰던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서 자, 깨끗이 치우고 문 닫아. 내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 서현이 고개를 숙였다. 네, 엄마. 그날 밤
나는 혼자 누워 아침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손주의 기침 소리, 서현이 약을 타는 슬리퍼 소리가 방 건너편에서 다 들렸다. 하지만 나는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마음을 풀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부엌에 나가니 진호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진호는 나를 보며 머뭇거렸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물을 끓였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차에 타려고 했을 때 엄마가 갈 데 없다는 거 알았지만 그땐 아내랑 아이들 눈치가 보여서 나는 그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랑 같이 앉는 게 창피해서 엄마를 두고 가는 건 창피하지 않았니?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너희 엄마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 나는 다 알아. 너희가 집에 몰래 들어와 내 물건을 가져가고 신발 신고 내 침대 위를 밟은 거. 내 집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든 거.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고치고 싶어요. 나는 주전자를 탁 내려놓았다. 엄마는 사과가 필요 없어. 엄마는 너희가 제대로 살길 바랄 뿐이야. 생각 좀 하고 살아. 이 집, 엄마가 너희 살라고 놔뒀다가 침대 밟히는 꼴 보고서야 자물쇠를 바꿨다. 알겠니? 서현이가 손주를 안고 나오며 울먹였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저를 미워할까봐, 손주를 버릴까봐 무서워요. 뭐든 할 테니 손주만은 버리지 마세요.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한번 휘청였다. 나는 다가가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그 애는 열이 펄펄 끓었지만 여전히 내 목에 팔을 감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나는 목이 메어 그 애를 꼭 안았다.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단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전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이틀 뒤, 손주의 열이 완전히 내렸다. 그 애는 다시 마당을 뛰어다니며 내가 대나무 가지로 직접 만든 작은 빗자루를 들고 놀았다. 이른 아침, 내가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집안에서 서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내가 물 줄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현이가 나와서 살짝 호스를 당겼다. 나도 할 수 있어, 엄마. 나는 가만히 그 애를 바라봤다. 서툰 손과 발, 분명히 호스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호스를 놓아주었다. 몇 분간 서현이가 어설프게 물을 주다가 결국 양파밭에 물을 넘치게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물 줄 거면 주지 마라. 서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 가르쳐줘요. 처음으로 그 애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뜰로 데리고 가서 하나하나 가르쳤다. 이 나무는 아침 일찍 물 주고 저 나무는 저녁에 시원할 때 줘야 해. 그리고 이건 한나대 주면 다 시들어버려. 서현이는 듣는 동시에 휴대폰에 메모했다. 마치 공부하듯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 며칠 있다가 갈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네. 서현이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여기 남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고 다시 시작할 기회만 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열쇠집에 가서 대문 열쇠 2개를 더 만들었다. 조용히 하나를 식탁 위에 두었다. 이름도 당부도 없이. 밤이 되자 진호가 전기 수리 도구를 들고 내 방의 오래된 콘센트를 점검했다.
나는 막지 않고 바라만 봤다. 엄마, 부엌 쪽 전선이 거의 끊어졌어요. 내일 새 전선 사서 갈아줄게요.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진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없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온 가족이 함께 갔다. 절을 할 때 나는 옆을 보았다. 서현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고 진호는 고개를 푹 숙였으며 손주는 훌쩍이며 물었다. 할머니, 우리 왜 저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절하는 건 감사함을 배우는 거란다. 밤이 되어 나는 제대로 된 저녁상을 차렸다. 매운탕, 생선조림, 데친 채소, 젓갈찜. 모두 예전 가족을 위해 만들던 음식들이었다. 상을 차리며 말했다. 오늘은 엄마 혼자 먹지 않을 거야. 온 가족이 조용해졌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들과 한 상에 앉았다. 서현이는 내게 생선을 집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많이 드세요. 나는 그 애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먹었다. 예전처럼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책망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게 생선 한 점을 집어주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더 머물렀다. 아무도 오래 있을지, 짧게 있을지 묻지 않았다. 나도 쫓아내거나 붙잡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모든 게 마치 폭풍이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안다. 법칙이 없으면 이 집은 또다시 내가 잊혀지는 곳이 될 거라는 걸. 어느 날 오후, 비가 막 그친 뒤 나는 가족을 마당으로 불렀다. 서현이는 빨래를 널고 있었고 진호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손주는 수탉을 따라 뛰어다녔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이 집엔 법칙이 있다. 세 사람 모두 동작을 멈췄다. 진호가 찡그리며 물었다. 엄마, 무슨 법칙이에요? 나는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 첫째, 집안일 안 하는 사람은 이 집에서 밥 못 먹는다. 서현이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고 이어 말했다. 둘째, 밥 먹을 때 큰 소리 내는 사람은 마당에 나가서 먹어라. 손주는 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깔깔 웃었다.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셋째, 남을 엄마나 할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식, 손주 대접도 바라지 마라. 진호는 고개를 숙였고 서현이는 살짝 끄덕였다. 나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뒤에 남은 어색한 시선을 두고 나왔다. 그날 밤,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졌다. 각자 한 가지씩 일을 도왔다. 손주는 숟가락을 놓고 서현이는 국을 들고 진호는 설거지를 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사가 평화로웠다. 식사 후 나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다. 내가 교사로 일할 때부터 기록해온 가계부였다. 나는 그것을 식탁 한가운데 놓았다. 내일부터 필요한 것 있으면 여기에 적어. 하지만 사기 전에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진호가 반박하려 했다. 엄마, 나도 다 컸어요. 나는 막았다. 엄마는 크고 작음을 묻는 게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지 묻는 거야. 진호는 조용해졌다. 며칠 뒤 가족 모두 새로운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자 알아서 집안일을 했고 큰 소리도 불평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걸 가족이라 부르지 않았다. 토요일 저녁 내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하은이가 울먹이며 달려왔다.
엄마 옥순, 순자 이모 돌아가셨어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어제까지도 대화하고 전골을 끓이고 시장에 같이 가던 사람이었다. 순자 이모, 세상에 남은 유일하게 나를 친구라 불러주던 사람이었다. 나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밤새 평창으로 달려갔다. 도착하니 순자, 이모네 집엔 사람이 가득했다. 이모의 딸이 나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 말했다. 엄마가 이모에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순자, 이모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옥순아, 이 편지를 읽을 때 내가 이미 떠났다면 기억해. 용서는 남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덜 무겁게 살기 위해 하는 거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친구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 깊숙이 숨겨둔 곳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나는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예전에 미완성으로 두었던 털실 목도리를 챙겨와 앉아 다시 뜨기 시작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날 밤 서현이가 제사상에 물을 올리러 왔을 때 나는 그 애에게 뜨개질 바늘을 건넸다. 앉아서 엄마랑 같이 떠보자. 서현이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침묵이 받아들임을 의미했다. 사흘 뒤 나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다. 온 가족이 아직 자고 있었고 집은 마치 그 혼란스러웠던 날들이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나는 마당에 나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혼자 살다가 누군가가 다시 돌아온다는 감정은 참 이상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니라 각자의 행동을 보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내가 잭프루트 나무 밑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이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하은이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나왔다. 엄마, 아침 드시고 나랑 건강검진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검진? 오늘은 시간이 나서 정기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나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검사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은이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몇십 년 더 살아주셔야 저희가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참 단순했지만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는 길에 나는 별말 없이 침묵했다. 병원은 붐볐다. 나는 진료를 기다리며 사람들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젊은 시절을 떠올리는 듯했다. 진료가 끝나고 의사는 오후에 결과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나는 하은이와 함께 쌀국수를 먹고 집에 돌아왔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다시 병원에 갔다. 의사 책상 앞에 앉자 의사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전 1단계입니다. 더 많이 쉬셔야 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아니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2단계로 진행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방전을 쥔 손이 차가웠다. 집에 돌아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 숨겼다. 하은이에게만 약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다. 가끔 엄마가 좀 피곤할 때 먹으려고 받은 약이야. 하은이는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방을 정리하고 물건을 다시 정돈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여전히 채소에 물을 주었지만 더 이상 무거운 물통을 들지 않았다. 이제는 하은이가 모든 걸 다 해준다. 어느 날 밥을 짓다가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몸이 휘청거리고 벽을 짚어도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까맣게 변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 옆에는 하은이가 있었다. 하은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가 부엌 문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뛰어가 보니 엄마가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이야. 의사가 들어와서 단호하게 말했다. 환자는 최소 일주일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무거운 일, 감정적으로 힘든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진호가 병원에 왔다. 방구석에 앉아있던 진호는 내가 깨어난 걸 보더니 일어섰다. 엄마, 이제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프신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한편으론 약해지고 한편으론 단단해졌다. 엄마는 내 동정이 필요 없어. 그저 내가 제대로 살기만 하면 돼. 진호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정말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내도 많이 변했어요.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엄마를 잃을까 봐가 아니라 정말 엄마를 돌보고 싶어서 돌볼 때 그때야 믿을 거다. 진호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피곤해서 눈을 감았다. 아마도 침묵이야말로 가장 쓰라린 복수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의사가 퇴원을 허락했다. 집에 오자마자 마당에 발도 디디기 전에 하은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뛰어나왔다. 그 뒤로 서현이가 손주를 데리고 뜨거운 죽을 들고 나왔다. 엄마, 이거 좀 드세요. 서현이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은 뜨겁고 담백했고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었다. 하지만 칭찬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다 먹었다. 진호는 더 늦게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나는 슬쩍 보았다. 직장을 집 근처로 옮기려고 신청한 서류였다. 저쪽 회사는 이미 그만뒀어요. 옆 동네 회사로 옮기려고 해요. 월급은 적지만 엄마를 더 자주 돌볼 수 있어요. 이미 신청했어요. 엄마가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나는 진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내 일자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필요 없다면 내가 가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필요해. 하지만 애원하지는 않아.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가 이해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노란 조명 아래에서 저녁을 먹었다. 나는 달걀 부침과 마늘 볶은 공심채 2가지 반찬을 더 내왔다. 서현이가 놀라서 말했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호는 내 뜻을 알았다. 진호가 일어나 내게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엄마가 건강해지셨으니 우리 가족도 다시 시작해야죠.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설거지부터 해. 온 가족이 웃었다.
그 웃음은 크지 않고 시끄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 후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나는 이렇게 썼다. 오늘은 날이 맑다. 하은이는 빨래를 정말 잘 널었다. 진호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기름기가 남지 않았다. 서현이는 내가 좋아하는 생선을 사왔다. 손주는 새 시를 배웠다. 나는 가족의 기억을 불태워버리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다는 걸 잊을까봐 그렇게 썼다. 어느 날 낮, 나는 손주에게 입힐 스웨터를 뜨고 있었는데 하은이가 들어왔다. 엄마, 저 대학 지원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과에? 치과요. 엄마가 더 이상 병원에 안 가도 되게 하고 싶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봄 햇살처럼 따뜻해졌다. 그날 밤 나는 장롱에서 원본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한때 밤에 찢어버리고 싶었던 그것.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온 가족을 불렀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내 거야. 하지만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너희가 다투는 곳이 되길 원치 않아.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이 집은 껍데기일 뿐이야. 모두가 침묵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집을 지키고 싶으면 정을 지켜라. 누군가 나를 다시 한번 울게 하면 아무 말 없이 떠날 테니 원망하지 마라. 아무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말들이 그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해가 구름을 걷기도 전에 나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건 나뿐인데 이상했다. 살금살금 나가보니 진호가 야채를 다듬고 있었고 서현이는 옆에서 죽을 간보고 있었다. 손주는 의자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문 밖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광경은 한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꿈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을 때 현실이 되었다. 진호가 나를 보고 멈칫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저희가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나는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다. 무슨 죽이니? 연잎 닭죽이에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서현이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왜곡되지 않은 미소였다. 그 아침 식사는 소박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다. 나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진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 저희가 매달 전기세랑 수도세를 내고 싶어요.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희들 이 집을 세내려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는 순하게 웃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나누고 싶어서요. 엄마가 저희가 얹어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엄마는 너희가 생각이 있길 바란다. 서현이가 끼어들었다. 엄마, 저희가 집안일 더 많이 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일을 모두 그들에게 맡겼다. 바닥 청소, 빨래, 채소에 물 주기, 밥 짓기까지. 나는 혼자 책을 읽고 스웨터를 뜨고 가끔 손주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나는 점점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은이가 늦게 들어왔다. 어디 갔었니?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약국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왔어요. 등록금 마련하려고요. 엄마 걱정 안 끼치고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할게. 그녀는 기뻐하며 나를 끌어안았다. 엄마가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믿어준 사람이에요. 나는 목이 메었지만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한 엄마도 널 믿을 거야. 그날 저녁 나는 스웨터를 완성해 신문지에 곱게 싸서 남편의 제단 위에 올려두었다. 봤지? 한때 이 집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어.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울지 않을 거야. 이제 배웠으니까. 그날 밤 나는 아침까지 푹 잤다. 악몽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몰래 들어오는 발소리도 없었다. 오직 손주가 아침 일찍 달려와 속삭였다. 할머니, 일어나요.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벌떡 일어나 웃으며 그 애를 안았다. 그래, 할머니가 들을게. 하지만 크게 읽어야 할머니 마음에 오래 남지. 어느 아침 내가 뒷마당에서 채소를 따고 있는데 하은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달려왔다. 엄마. 학교에서 합격 통보 왔어요. 나는 채소를 내려놓고 옷자락에 손을 닿고 편지를 받아들었다. 내 눈은 또렷한 글씨를 따라 움직였다. 치의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른 한 손으로는 편지를 보물처럼 꼭 쥐었다. 오늘 밤은 엄마가 팥죽 끓여서 축하하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온 가족이 소식을 듣고 떠들썩해졌다. 서현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자몽 팥죽을 만들면 아무도 뭐라 못하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녹두죽만 할 거야. 하지만 엄마가 제일 맛있게 끓일게.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자몽 껍질을 썰고 설탕물을 끓이고 녹두를 삶았다. 부엌에는 은은한 단내가 가득했다. 예전에 진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이 음식을 만들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번엔 달랐다. 내가 그릇에 퍼주자마자 하은이가 달려와 나를 꼭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안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진호가 조심스럽게 나를 마당으로 불렀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는 곁눈질로 보았다. 또 뭐냐? 엄마, 저희가 오래된 차를 팔아서 집을 고치고 싶어요. 지붕도 새고, 벽돌도 금이 가고, 화장실도 너무 낡았어요. 나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팔 필요 없어. 엄마가 돈 있어. 대신 내가 맡아서 해 한 푼이라도 틀리면 엄마가 열쇠 다시 가져간다. 그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엄마가 맡겨주세요. 다음 날 그가 일꾼들을 데려왔다. 온 가족이 함께 청소를 했다. 손주는 빗자루를 들고 먼지라며 뛰어다녔다. 서현이는 주방 선반에 새 데칼을 붙였다. 그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붕을 새로 얹을 때 나는 마당에서 올려다보았다. 이 집을 직접 벽돌을 나르며 지었던 세월이 떠올랐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오직 두 손과 자식에 대한 믿음만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상처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진짜 지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집수리가 끝났다. 그날 밤 나는 푸짐하게 상을 차렸다. 계란 넣은 돼지고기 조림, 꽁치 조림,
호박국, 직접 담근 김치. 모두 어릴 때 너희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서현이가 감동해서 말했다. 엄마, 제가 시집 왔을 때랑 똑같아요. 나는 웃었다. 엄마가 다 기억하지. 말 안 했을 뿐이야. 식사 후 나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진호에게 건넸다. 이건 집문서 복사본이야. 이제 엄마가 숨길 필요 없어. 너희가 제대로 살면 엄마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그가 두 손을 떨며 받았다. 엄마, 이제 저를 믿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믿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그날 밤 나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잤다. 어느 상쾌한 아침, 나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다가 서현이가 진호의 오래된 차를 닦고 있는 걸 보았다. 차 닦아서 뭐 하려고? 팔 거 아니었니?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웃었다. 아니에요. 진호 오빠가 기념으로 남기고 싶대요. 깨끗하게 닦아서 사진 찍어두려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려고요. 나는 멍해졌다.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려고요? 처음으로 그녀가 미래를 그렇게 밝은 눈으로 말하는 걸 들었다. 그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뭔가 달라져 있었다. 계산이 아니라 감사와 노력만 남아 있었다. 언제부터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니? 오늘부터요. 엄마가 허락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전에는 엄마가 말이 없으면 허락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엄마가 말이 없으면 아프다는 걸 알겠어요.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녹슨 자물쇠가 풀리는 걸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책장을 정리했다. 내가 교사였을 때 쓰던 낡은 교과서가 맨 아래 칸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먼지를 털고 손주를 불렀다. 이리 와봐. 할머니가 공부 가르쳐 줄게. 그 애가 동그란 눈으로 앉았다. 뭐 배워요, 할머니? 글자 읽기, 그리고 시 짓기. 나는 하얀 공책을 펴고 썼다. 집이란. 나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어서 말해봐. 그 아이는 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더니 삐뚤빼뚤하게 적었다. 할머니는 국을 끓이고, 엄마는 빨래를 널고, 아빠는 식탁을 닦아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맞아. 집이란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도 아무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곳이란다. 그날 저녁, 나는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아 하얀 종이를 한 장씩 건넸다. 엄마에게 한 문장만 써줘. 엄마가 한 일 중에서 너희가 화가 났던 일,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다. 진호는 당황해서 말했다. 왜요? 엄마가 그런 걸 듣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알고 싶어. 만약 엄마가 죽게 되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려고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다. 모두 각자 한 구석에서 글을 썼다. 잠시 후 나는 종이들을 모았다. 바로 읽지는 않았다. 내일 읽을게. 지금은 밥 먹자.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진실이 나올 침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장씩 종이를 펼쳤다. 서현이의 종이에는 엄마가 항상 침묵해서 화가 났었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진호의 종이에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엄마가 안아주지 않아서 엄마가 싫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울까봐 침묵했다는 걸 이해해요. 나는 종이를 하나씩 접어 침대 및 양철 상자에 넣었다.
태우지도 찢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내가 아이들과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의 증거였다. 그날 점심, 하은이 나무 액자를 들고 왔다. 엄마, 우리가 예전에 엄마가 진호 형을 안고 있던 사진을 다시 인화해서 액자에 넣었어요. 엄마, 다시 걸어둘래요? 나는 그 사진을 들었다. 사진은 흐릿하지만 그 안에 아이의 눈빛은 밝게 빛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걸어두자. 하지만 제사방에는 걸지 마. 거실에 걸자. 누가 들어와도 여기에 엄마가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게. 사진을 다시 건 뒤로 우리 집은 새로운 생기가 돌았다. 아침마다 손주의 책 읽는 소리, 하은이 학원 준비로 책을 넘기는 소리, 진호가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는 소리, 서현이가 설날에 팔려고 생강정과를 만드는 소리까지 들렸다. 어느 날 나는 새로 액자에 넣은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진호를 안았던 그날, 이렇게 아이가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비록 늦었지만 진짜였다. 그날 점심, 나는 가족을 다시 불렀다. 너희들 엄마가 창고에 두었던 그 오래된 자전거 기억나니?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타던 거요. 내일 꺼내서 깨끗이 씻고 다시 칠하자. 엄마는 그걸 기념으로 걸어두고 싶어. 엄마, 자전거를 왜 걸어요? 서현이 궁금해했다. 걸어두는 건 어떤 건 더 이상 쓰지 않아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야. 고마움도 따뜻함도 마찬가지지.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자전거를 씻고, 닦고, 칠했다. 이제 자전거는 반짝반짝 빛나며 사진 옆에 걸렸다. 그 옆에는 내가 쓴 작은 팻말이 있다. 긴 길을 함께한 엄마. 어느 저녁, TV를 보는데 손주가 내 무릎에 앉아 속삭였다. 할머니, 왜 예전엔 아빠 엄마가 할머니랑 같이 안 살았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어른들은 가끔 나이 든 사람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있곤 한단다. 손주는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은 아빠 엄마가 기억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계속 연습해야 해.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열고 한 줄을 더 썼다. 오늘 손주가 가슴이 저미는 질문을 했지만 울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이제는 내게도 답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직접 시장에 갔다. 익숙한 채소 장수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어머,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옥순 할머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직 건강하다는 걸 느끼려고 나왔어요. 집에만 있으면 애들이 내가 곧 떠날까 봐 걱정할까 봐. 그분이 크게 웃으며 내 바구니에 향채를 더 넣어 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새로 산 채소를 볶아 가족을 불렀다. 하은이가 나를 보며 기쁘게 말했다. 엄마, 오늘 얼굴이 환해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용서하되 절대 잊지 않아서야. 진호가 고개를 들고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아직 충분히 사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더 잘못했다는 걸 느껴서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듣고, 보고, 기억해. 하지만 엄마가 진짜 용서하는 건 내가 엄마가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 아이에게 가르칠 때야. 그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 나는 예전에 뜨다만 털실 스웨터를 꺼내 완성하기 시작했다. 바느질마다 나는 속으로 셌다.
엄마가 버려졌던 1년,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던 한 달, 입원했을 때 외부인만 손을 잡아주던 일주일. 하지만 이제 나는 현재를 위해 뜬다. 과거를 더 이상 뜨지 않는다. 어느 달 중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옷장에서 오래된 겨울옷을 꺼내 먼지를 털고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접었다. 하은이가 보고 물었다. 엄마, 추억으로 간직하면 안 돼? 나는 대답했다. 추억이 먼지 쌓이면 무슨 소용이니? 내주어야 누군가 입고 따뜻해지지.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나와 함께 동네를 돌며 옷과 멀쩡한 신발을 나눠주었다. 어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따뜻하게 입어. 감기 걸리면 할머니가 혼낼 거야. 집에 돌아오니 손주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내일 저도 옷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저도 남에게 주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옷을 만들어주기 전에 먼저 추위가 뭔지 알아야 해. 손주가 눈을 깜빡였다. 그럼 할머니, 추위가 뭔지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추위란 자기 집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란다. 그날 밤 나는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옥순아, 혹시라도 내가 약해질 때가 오면 기억해. 너는 한때 버려졌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도 받았지만 다시 일어섰고 살았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결국 내게로 돌아오게 만들었잖아. 다음 날 아침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잠갔다. 아무도 읽지 못하게. 그 편지는 내가 가장 지칠 때를 위한 것이다. 오후에 진호가 월병 한 봉지를 들고 왔다. 엄마, 오늘이 보름이에요. 우리 엄마랑 같이 먹고 싶어요. 나는 놀랐다. 이제 보름에 월병 먹는 것도 기억하니? 서현이가 끼어들었다. 엄마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집에 불이 없어도 되지만 보름에는 꼭 가족이 함께 앉아야 한다고. 나는 웃었다. 그럼 등유등 꺼내자. 전기 끄고 옛날처럼 해보자. 온 가족이 웃으며 불을 다 껐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희미하게 빛나는 등유등 아래에서 손자를 보았다. 손자가 깡충깡충 뛰며 말했다. 할머니, 귀신 이야기 해주세요. 나는 일부러 오싹한 척하며 말했다. 대문 밖에 귀신이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는데 집이 너무 추워서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으니 그냥 가버렸단다. 손자가 소리쳤다. 난 안 무서워요. 우리 집은 이제 따뜻하니까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귀신도 감히 들어오지 못하겠구나. 등유등이 꺼져갈 때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빵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다. 엄마는 그저 누군가 여기 있어주고 엄마를 진짜 사람처럼 바라봐 주는 것만 필요하다. 온 가족이 침묵했다. 당황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일기장을 펴고 한 줄을 더 썼다. 오늘 등유등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한때 나를 울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옳다고 느끼게 해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일어나는데 서현이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말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봤지만 놀라지 않았다. 그 망설이는 모습은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익숙한 신호였기 때문이다. 들어와서 말해.
서현이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놀라서였다. 오늘 알았니? 서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떨었다. 숨기려 했니? 아니요. 하지만 엄마가 우리가 임신 때문에 엄마 집에 남으려 한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혀를 찼다. 이 집은 임신했다고 붙잡아두는 곳이 아니야. 살 수 있으면 살아. 안 되면 아이 핑계 대지 마. 서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목소리가 떨렸다.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엄마가 이 집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라 서현이 앞에 놓았다. 마셔. 그리고 진호 깨워서 제대로 이야기해. 잠시 후 진호가 허둥지둥 들어왔다. 내가 먼저 물었다. 확실하니? 네, 확실해요, 엄마. 나는 마주 앉아 물었다. 너희 둘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엄마, 이번엔 꼭 잘할게요. 더는 엄마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우리가 엄마 챙기고 집안일도 하고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니 아내가 이 집에서 안심하고 아이 낳게 해주세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매달 꼼꼼히 적어둔 가계부였다. 나는 수첩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엄마는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야. 너희가 약속했다가 잊어버릴까봐 무서울 뿐이야. 기억나니? 엄마가 버스 정류장에 혼자 남겨졌던 거? 둘 다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건 엄마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남기고 싶지 않은 상처야. 만약 너희가 아이를 엄마가 무시당하고 아빠가 무관심한 환경에서 살게 한다면 다시는 나를 할머니라 부르지 마. 서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무섭지만 약속해요. 꼭 바르게 살게요. 나는 한숨을 쉬며 손수건을 건넸다. 그만 울어. 뱃속 아기가 듣고 불편해질라. 눈물은 아기 키울 때 아껴둬라. 그날 오후 나는 마당에 나가 망고나무를 한 그루 더 심었다.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망고나무는 왜 심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 동생 먹으라고. 하지만 몇 년은 기다려야 해.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할머니, 꼭 같이 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나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기다릴게. 다만 너희가 다시는 할머니를 두고 가지 않으면 돼. 서현이가 임신한 걸 안 뒤로 나는 식사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국은 짜면 안 되고 밥은 부드러워야 하며 채소는 깨끗해야 했다. 매일 아침 나는 이른 새벽 시장에 나가 어린 채소와 펄떡이는 생선을 사와서 4명의 어른과 1명의 아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해 딱 맞게 요리했다. 어느 아침 내가 채소를 자르고 있는데 방에서 서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토해요. 나는 달려가 보니 서현이가 누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진호를 불러 병원에 데려가게 했다. 가는 길에 서현이가 내 손을 잡고 떨며 말했다. 엄마, 나 무서워요. 나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옛날에 보건소에서 혼자 애 낳았지만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았단다. 하지만 넌 엄마처럼 안 될 거야.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말했다. 태아가 약해서 휴식이 필요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서현이가 집안일을 전혀 못하게 했다. 저녁에 나는 진호를 마당으로 불렀다. 이제부터 내가 밥을 해라.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 줄 거다. 진호가 얼굴을 찡그렸다. 엄마, 나 요리 못해요. 안 배웠으니 못하지. 내 아내는 아프고, 애는 어리고, 엄마는 늙었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진호는 머리를 극적였지만 결국 부엌에 들어갔다. 첫 번째 밥은 새까맣게 탔다. 하은이가 집에 와서 깔깔 웃으며 말했다. 진호 오빠, 나 밥이 이렇게 누룽지처럼 된 건 처음 봐. 나는 웃지 않았다. 처음엔 타지만 다음엔 나아질 거다. 집안에 정만 타지 않으면 된다. 날이 갈수록 진호는 정말 나아졌다. 밥도 타지 않고 생선조림도 짜지 않으며 국도 딱 맞게 맛있어졌다. 나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남자를 보기 시작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남자였다. 어느 저녁 나는 서현이를 위해 베개를 더 만들고 있었다. 하은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 또? 여러 해 동안 나는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강하다고만 생각했지, 엄마가 다 견딘다고만 생각했어요. 이제 엄마가 언니를 세심하게 챙기는 걸 보니 예전에도 엄마가 그랬는데 아무도 몰라줬다는 걸 알겠어요. 나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았다면 됐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해가 막 질 무렵 나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온 가족을 불러 야외에서 밥을 먹었다. 바람이 시원하고 들꽃 향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가운데 앉고 양옆에는 자식들이, 손자는 엄마를 위해 달걀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더 이상 너희의 약속이 필요 없다. 그저 엄마가 한때 버려졌던 걸 기억해주면 된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이 그런 길을 다시 걷지 않길 바란다. 진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엄마, 우리 기억할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억했다면 제대로 살아. 언젠가 내 아이가 돌아봤을 때 부모가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게. 연말 어느 아침, 날씨가 추워졌다. 나는 막 팥죽을 다 끓였는데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혜자 할머니가 보였다. 수십 년 전 우리 집 옆에 살던 분이 낡은 천가방을 들고 얼굴엔 멍한 표정으로 옥순아,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헐떡이며 말했다. 아들이 집을 팔고 외국으로 떠났어.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조카 집에 얹혀 산 지 석 달 됐는데 이제 그 애가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네. 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예전에 진호네 집대문 밖에 서서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나는 의자를 더 놓고 할머니 앞에 팥죽 한 그릇을 떠다 드렸다. 드시고 여기 계세요. 우리 집에는 언제나 마음이 따뜻한 분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어요. 서현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혜자 할머니를 보고 공손히 인사했다. 손녀는 베개를 가져오며 말했다. 할머니, 제 방에서 주무세요. 저는 엄마랑 자도 돼요. 나는 손녀를 보며 그 눈빛에서 어릴 적 내 아이들이 벌써 차가워지기 시작했던 사랑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혜자 할머니를 바깥방에 모시고 잠자리를 마련했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데 할머니는 자꾸 울먹이셨다.
나이 들어서 그림자처럼 살 줄은 몰랐어. 자식이 있으면 돌아갈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식이 있어도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호는 말없이 있었다. 나는 그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았다. 식사 후 진호가 나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다. 엄마가 화난 거 알아.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해볼 기회를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봐. 말은 필요 없어. 다음 날, 진호는 시장에 가서 이불과 슬리퍼를 더 사왔다. 서현이는 혜자 할머니를 위해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고 하은이는 보약을 챙겼다. 예전엔 내게 물 한 잔도 안 떠주던 가족이 이제는 남을 가족처럼 챙겼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문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춥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다. 혜자 할머니는 며칠 머무르시다가 멀리 있는 딸을 찾아가기로 하셨다. 떠나기 전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동안 살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다시 만난다면 자매처럼 불러요. 나는 할머니를 골목 어귀까지 배웅하며 손에 과자와 약간의 돈을 쥐어드렸다. 자매 사이에 무슨 예의가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 나는 가족에게 말했다. 오늘은 집을 깨끗이 치우자. 새해가 오는데 작년처럼 먼지가 쌓이게 두지 말자. 집에 손님이 오면 깨끗해야 하고 마음에 사람이 있으면 마음도 밝아야 해. 손녀가 소리쳤다. 할머니, 우리 등불을 달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등불을 달자. 서로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게. 지나갈 때마다 언젠가 우리 집에 아무도 버려지지 않았던 설날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28설 아침, 온 동네가 청소와 인사로 떠들썩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하은이는 꽃을 꽂고, 진호는 제단을 닦고, 서현이는 채소를 다듬고, 손녀는 이웃집의 과자와 떡을 나눠주며 뛰어다녔다. 나는 대청마루에 앉아 올해 마지막으로 빨간 털실로 목도리를 떴다. 반짝이는 실, 규칙적인 바늘질은 내 마음의 상처를 꿰매는 시간 같았다. 하은이가 나와서 내 앞에 새하얀 한복을 내밀었다. 엄마, 입어보세요. 저랑 언니가 골랐어요. 나는 멍해졌다. 몇십 년 동안 한복을 입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입은 건 남편을 관에 넣을 때였다. 그 뒤로 한복은 괴짝에 접어넣고 다시 꺼내지 않았다. 엄마도 늙었는데 입어서 뭐해? 진호가 방에서 소리쳤다. 엄마가 예쁘게 입어야 우리도 보고 좋아하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예쁘게 입으면 너희가 덜 미안해서 그런 거니? 서현이가 조용히 말했다. 예쁘게 입으셔야 올해는 엄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새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한복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살짝 떨리며 고운 비단을 만졌다. 잊혀진 꿈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내가 나오자 온 가족이 조용해졌다. 하은이는 합장하며 말했다. 엄마, 너무 예뻐요. 손녀가 내 다리를 안았다. 할머니, 천사 같아요. 나는 웃음이 났다. 처음으로 나는 버려진 시간의 상복이 아니라 새해의 기쁨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원망도, 다툼도, 침묵의 괴로움도 없는 새해였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연말 저녁을 함께 먹었다. 각자 한 그릇씩, 아무도 핸드폰을 보지 않고, 아무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아무도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술을 따라 잔을 들었다. 올해는 엄마가 바라는 거 많지 않아. 만약 언젠가 엄마가 없어도
너희가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것만은 잊지 않길 바란다. 이게 엄마가 확실히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진호가 잔을 들었다. 약속할게요. 서현이와 하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술은 썼지만 독하지 않았다. 예전엔 쓰라렸지만 이제는 부드러워졌다. 모두 잠든 뒤 나는 마당에 나가 향 3개를 피워 야외 재단에 올렸다. 설날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향 냄새와 연기가 어우러졌다. 나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보이죠? 애들이 다 돌아왔어요. 이번엔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진짜로 돌아왔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합장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올해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나는 등을 돌려 문을 닫으며 상처받았던 지난 세월도 함께 닫히고 이제는 내가 익힌 사람이 아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걸 느꼈다. 설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집안이 안팎으로 따뜻했다. 더는 조심스런 발소리도 급히 닫는 문소리도 없었다. 손녀가 달려와 크게 외쳤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웃으며 일어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언젠가 어른도 사랑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온 가족이 이미 일어나 있었다. 진호는 반듯한 셔츠를 입고 내게 세배를 하며 세뱃돈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봉투를 열지 않고 말했다. 너희가 약속을 지키면 엄마도 이걸 간직할게. 서현이가 다가와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엄마가 지난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할지 말지는 별개지만 엄마는 더 이상 지난 아픔을 새해로 가져가지 않을 거야. 하은이도 설날 인사를 하며 천으로 감싼 수첩을 선물했다. 엄마, 여기에 일기 계속 써요. 엄마가 사랑받는 날들을 적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지난번 것보다 더 두꺼워야겠네. 우리는 아침을 먹고 함께 절에 갔다. 나는 많은 것을 빌지 않았다. 그저 부처님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제가 몇 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아이들과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음에 미움이 남지 않을 때 떠나게 해주세요. 오후에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고 이웃 몇 분을 초대했다. 모두 내가 건강하고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옥순 씨, 올해는 완전히 다르네요. 길 건너 복순 씨가 외쳤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집에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설날 이튿날 밤, 나는 허리가 아픈 서현이에게 바람유를 발라주었다.